네, 이제 역량 기반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은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제 우리가 음 지금의 인제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이 무엇인가, 이게 왜 대두가 되었는가, 인제 고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을 보면 학력관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신라대학교 학생들이 학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할 때 보통 학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져." 이때 학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학업 성취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학업 성취도는 뭔가 하면 성적이에요. 그럼 성적은 보통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면 시험 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내신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험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 "학력이 낮다. 학력이 떨어진다." 학력을 그렇게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성적표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네가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걸 미래지향적 학력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못 준다. 지금은 학력이 높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역량이 높은 것을 '학력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학력관, 그래서 학력관의 변화부터 인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학력관이 변화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 아 사회가 복잡성 사회에서 초복잡성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잡성 사회와 초복잡성 사회의 차이를 보면, 복잡성 사회는 상호작용이 불확실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초복잡성 사회는 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제 세계를 바라보는 틀 자체가 논쟁이 되는 그런 사회를 영국의 철학자 바넷은 초복잡성 사회, super complexity society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분의 인제 책에 보면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이 다수 등장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치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다수의 해석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예 답이 없는 게, 그리고 또 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이 동시에 있고 전혀 다른 답이 동시에 또 다 공존하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뭔가 불편한 딜레마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제 마넷은 초복잡성 사회라고 했고, 그럴 때 요구되는 지식의 유형은 인제 "모두 수리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게 인제 마넷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모두 수리의 지식이 존재론적인 지식이라 그러면 학교의 지식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초복잡성 사회에 요구되는 것을 학교가 교육 과정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 학교의 교육은 대부분 많은 것이 모두 원의 지식이에요. 확고 불편함. 제가 교육 과정 전공이잖아요. 교육 내용 1 원칙이 가능한 참일 것이에요. 네. 가능한 참일 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케인즈 이론인가? 그 케인즈 이론이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25 년, 20년 이렇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지식인 거예요, 그 학교에 교육 과정에 있는 거는. 그만큼 확실해야 교육 과정에 넣었으니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학교에서 잘 못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 학교는 과거의 것들에 검증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냐 이런 게 인제 새롭게 초복잡성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복잡성 시대 교육적인 과제는 이런 세상에서 그럼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되지? 네. 그래서 이거예요. 지식이나 알미나 그 자체보다 혼돈과 불안이 가득한 이 초복잡성 사회에서 초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건가?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삶을, 네, 살아갈 건가? 엄청 보수적이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불안정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 예. 학교는 그동안에 교과를 가르쳐 왔습니다. 서양과 동양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사과라고 하는 리버럴 아츠 7 개의 자유민을 위한 교과목이 지금도 우리의 교과 부분에 아주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대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국어로 바뀌고 뭐 몇 가지 교과목들이 또 들어왔지만 교과목 중심으로 이미 가르쳐 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학교의 큰 메인스트림은 이겁니다. 그죠? 학문의 뿌리를 둔 교과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세상이 이걸로 얼만큼 음 살아가는데 어떤 음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교육이 다 수단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필요로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초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의 안위를 얻고 내가 그냥 삶을 영위할 건가 이건데 그것을 학교에서 답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답을 찾을 것 같으면 학교는 왜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인제 학교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거하고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하고 미스매치가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할 건가.' 하는 게 인제 교육 과정의 혁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역량 기반 교육이 인제 새롭게 인제 대안으로 뜬 거죠. 그러면 역량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때 일이라는 건 다양할 겁니다. 뭐 직무도 일이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일이고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일이고요. 또 음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일이에요. 음. 하여튼 일이에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는데요. 이게 인제 출발은 1920 년대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넘어갔고 맥클랜드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 고성과자들이 지능이랑 다른 어떤 속성이 있을까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역량 이렇게 하면 직무하고 연결시켜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인제 이때 연구가 아주 인제 출발처럼 보여서 그렇고 20 년대로 가도 보비트라는 학자가 과학적 관리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교도 이렇게 공장처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뭔가 인제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 그때 역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가지고 역량은 굉장히 인제 공장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어 확대시킨 거 그것이 아닌 것이 인제 1993 년에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연구입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직무랑 딱 연결되는 것 말고도 이런 태도라든지 뭐 자존감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개인의 어떻게 보면 타고난 특성인가? 저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나? 저거는 배운 건가? 타고난 건가? 이런 어떤 어 내재된 것인지 학습한 것인지 모르는 것들도 역량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체력도 넣어야 된다고 봤죠. 아직 체력 넣은 사람은 없는데 저는 체력도 여기 역량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이제 쪼끔 더 역량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 앤 스펜서가 이렇게 역량의 개념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량 이렇게 역량 기반 교육할 때 '아 그거는 직업 교육이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맥클랜드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93 년에 와서 역량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착한 것도 역량이에요. 정직한 것도 역량이고 스펜서의 모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에 확 이렇게 막 거의 본물 쏟아지듯이 역량 기반 교육이 우리한테 막 온 거는 2003 년에 데세코 연구였습니다. OECD의 연구거든요.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97 년에 연구가 시작했고 97 년에 하면서 곧 21 세기인데 21 세기에는 도대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지? 키 컴피턴시는 그거를 definition and selection 고르고 정의해 보자 해서 세 가지를 골랐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 그 세 가지였어요. 맞네, 이 세 가지 중요하네. 이거 어디서 가르쳐? 그렇지?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야지. 그래서 인제 2005 년에 캐나다, 뭐 2008 년에 호주, 그러면서 인제 우리나라도 2015 년에 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2007 년에 그때 교육혁신위원회인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인제 "우리도 역량 교육 해야 안 돼요." 인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에 역량 기반 교육이 온 거는 2015 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됐던 게 2003 년에 OECD의 대세코 연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세코 연구는 지금 인제 버전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요 다음 버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인제 역량의 개념을 얘기하니까, 역량은 competence CECY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아까 ability도 있었고 capacity도 있었고 있잖아요. 근데 에 역량 기반 교육할 때 competence CE도 쓰고요, CY도 써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CE는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코딩하는 능력이죠. 네네. 그런데 인제 에 이 프로그래머가 어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을 잘하려면 코딩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행동 기술 지식의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서 작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줘야 프로그래머로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C는 코딩을 얘기하는 것이고, CY는 코딩을 비롯한 복합적인 그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대구가 돼요. 딱딱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 아니면 못 써먹어요. 코딩 배웠는데 프로그램 언어 다르면 자바 배웠다가 C 언어 달라지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말랑말랑해 가지고 내가 대인관계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잘했던 거를 프로그래머 할 때도 쓰고, 내가 웹판원 할 때도 쓰고, 이거 인제 말랑말랑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컴피턴시 E라고 하는 요 부분을 능력 혹은 직무 능력 이렇게들 많이 쓰고요. CY라고 하는 요 부분 역량, 요렇게 용어를 어 굳이 구분하면 인제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리더십부터 해서 honesty, compassion, self confidence 이런 것들, flexibility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량이에요. 그래서 '역량은 기술 교육이다. 직무 교육이다.'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 쪼끔 용어에 대한 리프레시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 스펜서 앤 스펜서의 아이스버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잘 보이잖아요. 아마 스킬 정도까지는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쉽고, 가르친 거를 또 변화도 확인도 쉽고, 근데 이 밑에 물 밑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고 변화도 힘들고 막 그래요. 이게 동기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다 만사 귀찮아 막. 그걸 어떻게 교육해서 끌어내요? 다 내재된 어떤 어릴 때 어떤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을 거고 유전도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인제 이 밑에 부분의 교육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윗부분의 교육 가지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어 NCS죠, NCS. 음 그러니까 NCS 같은 경우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직업 기초는, 이것도 인제 그 직업 기초 능력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량 기반 교육하고 NCS하고 동일하게 보시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게, NCS는 주로 요쪽 부분에 위에 물에 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술기들인데, 이런 하드 스킬은 배워 봐야 작업장이 변하면 못 써먹으니까 NCS는 특별한 어떤 직무 훈련, 어떤 기계를 하나 막
배운다든지 기계 작동법 같은 거요. 그럴 때 아니고는 거의 못 쓸걸요. 네. 그렇지만 특성화고라든지 직업계고 전문 훈련 그거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잘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문사회는 안 맞는 거죠. 고런 내용이고요. 자 빙산 모형은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세코 2003 년에 세 가지 역량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4C라고 하는 이 네 가지 competences를 아 발표를 했었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서 요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제 OECD의 연구가 이제 2 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 좀 바뀌었던 게 초복잡성 사회 생각하시면 딜레마와 갈등 극복. 네. 그럼 어디 하나는 내가 선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치 창출 혹은 선택이겠죠. 그에 따른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아 대세코 2 기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르쳐 주면 네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고. 딜레마와 갈등을 좀 극복하고. 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건 어디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학교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못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도 있고요. 지역 사회도 있고요. 또래도 있고요. 또 산업체도 있고요. 뭐 관공서도 있고 뭐 바깥이 많은 연계가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만 더 이상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고 책임감 갖고 가치 창출하고 이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자체도 이제 네 success가 아닌 well-being이에요. 개인과 사회의 안녕 2030 이게 2015 년부터 2030 년까지 예 우리가 교육의 목표로 삼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인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역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 통합되어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통합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따로따로 뗀 게 분과라 그러면 엮인 게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도 통합이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도 통합적인 학습 경험이고 무엇이 통합이냐? 지식과 기능과 태도 가치가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통합이냐는 약간 프랙티컬한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 예 접했을 때 우리는 지식, 기능, 태도가 따로따로 아닌 게 통합되어서 하는 능력 그걸 우리는 이제 역량이라 그러고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걸 통합적 학습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량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적으로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능 그래서 요거는 competency 이 하드 스킬을 얘기했다면 광의적으로 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걸로 인제 확대되었고 이제 예 OECD에서 대세코 2 기까지 왔을 때는 인제 변혁적 역량이라고 할 만큼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정말 이제 딱 진짜 딜레마와 갈등 극복 안 하고 정신줄 내려놓는 게 저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인제 그 OECD의 대세코 1기 이후에 예 학교 교육의 혁신들을 각국들이 어떻게 역량 기반 교육으로 추진해 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한국은 2015 년에 역량 기반 교육을 채택을 하고 이 6 가지 역량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이 되면서 협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이 6 가지인데요. 이 6 가지 고대로 갔는데 협력적 소통 역량. 네.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서 저는 막 정말 박수 쳤습니다. '협력적 소통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네 요즘 특히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세대 간 혹은 남녀 간 너무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량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목표예요.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요, 국가 수준 학교 교육의. 근데 인제 인간상은 대학에도 있잖아요. 뭐 글로벌 지성인 이런 게 인간상이에요. 인재상이라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인제 인간상이라 그럽니다.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국가가 우리 모든 전 국민의 국민 교육 과정의
지향하는 약속이에요. "이런 사람 만들어 줄게."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 3 학년까지 딱 마친 시점에서 "이런 사람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를 설명하는 게 핵심 역량이에요.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이런 역량이 가진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 대학도 똑같습니다. 대학이 정한 인재상이 있다면 "그 인재가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학이 정한 핵심 역량이라는 속성이 바로 그 인재상을 설명하는 속성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역량 기반 교육은 인제 어 지금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 이제 교육 혁신의 키워드가 되었고요. 2022 개정 우리 인제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이때 역량은 직업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 초중고도 마찬가지인 게 역량을 목표로 끌고 왔잖아요, 학습 성과로요. 그러면 아까 협력적 소통 영역은 무슨 과목에서 가르쳐야 돼요? 애매한 거예요.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돼요? 윤리예요? 국어예요? 수학은 협력적 소통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제 목표에 역량이 들어와 놓으니까 기존은 디시플리너리 중심으로 이렇게 분과돼 있다가 도대체 저 목표는 우리 교과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지금 대학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초중고도 똑같이 고민을 우리보다 앞서서 한 거죠. 네 2015 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 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제 역량 기반 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깊이 있는 학습이다. 빙산을 생각하는 그 밑에까지 가자는 거예요. 위에 knowledge 스킬만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학교에서 혼자 못 해요. 그래서 삶과 연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와 교과 간의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어 이건 인제 성과 기반 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를 가지려 그러면 예 그거를 인제 뭐 보증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보장. 그걸 학습하는 걸 보장을 하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꾸 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과정에 대한 성찰이 어떻게 보면 과정 중심 수행 평가 이거랑 인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역량 기반 교육으로 패러다임 변화는 요거 2001 년에 미국 교육부 자료인데 제가 레퍼런스가 요 페이지에 빠졌네요. 어 그 Skill, Ability and Knowledge라는 것에서 이렇게 점핑해서 예 아이고 Competencies로 목표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그죠? 아까 빙산의 밑둥어리까지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어려워졌으면 교수 학습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에서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 바뀐 거 통합적인 학습 경험. 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아까 앞서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를 실제적인 문제에 통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뭐 해 보는 경험. 그러면 평가는요? 컴피턴시를 가졌는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컴피턴시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래서 목표가 바뀌고 교수 학습 과정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는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해 봐니까 수행이지 않습니까? 수행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은 한층 더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법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배워 왔습니다. 이 PBL 뭐 CBL Goal Based Scenario, Action Learning, Capstone Design 이런 것들이 인제 교수법으로 우리가 인제 소개가 됐었고 뭐 하는 교수법이냐면 퍼포먼스를 높이는 교수법이에요. 이해를 높이는 교수법이 아니고요. 이해를 높이는 교수법은 강의식만 한 게 없습니다. 여기 가네, 캐롤, 디겐, 캐리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라는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뭐 교수 설계 체제 이론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패러다임이 지금은 이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목이 있다면 강의를 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강의도 중요합니다. 근데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수영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를. 그런 관점에서 좀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교육 평가의 변화인데, 이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수행을 평가하는 거, competency를 가졌는지 확인은 해 봐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평가하는 것과,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그 성과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킹을 하지 않으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 되고 있어. 이거 안 되게 중간중간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성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난 것이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의 평가라고 하는 게 과정 중심 수행 평가. 요렇게 해서 인제 새로운, 또 우리한테 요거는 대학이 아직까지 평가를 안 받았어요. 교육 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거 수업 계획서 증빙해 보세요. 이게 2021 년에 기본 역량 진단, 즉 3 주기 구조 개혁 평가였다면, 이제 뭐 4 주기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네 뭐 라이즈로 대체가 되든가 그러겠다, 그죠? 네. 이거 평가를 안 받았어요. 평가는 실제로 퍼포먼스 하는가, 과정 중심 수시 평가를 하는가. 예. 이게 3 주기 기본 역량 진단에 예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핵심 역량 교양 교육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 대학 수준은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해서 능력인데, 4 년제는 역량이었고요. 그리고 전공에 오면 역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공 능력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competency E를 보는 거예요, 전공은. 교양은 competency Y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담아 가지고 인제 이런 걸 만들었고, 교수 학습의 방법에 개선하고 체제 구축 운영, 이거는 integrative learning experience가 되는가라는 거를 인제 평가를, 요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평가에 대한 평가 아직 안 받았는데, 네 짜잔하고 나온 것이 4 주기 간호교육 인증 평가에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과정 평가, 성과 중심 평가 강화. 이렇게 해서 어 학생 대상의 수행 평가인데 학습 과정에 대한 설문과 기록물을 검토, 이렇게 해서 어 앞서 가시고 계시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영상인데 이거는 뭐 그냥 다음 기회 있으면 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또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